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시 14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머지않은 시기에 이 장면을 볼 수 있게 될 것도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는 백악관 발표가 나온 시각이 오늘 아침 정확히 9시 14분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는 순간 외환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무역전쟁 우려 때문에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달러원 환율이 즉각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뛰어오른 것이지요. 한 국가의 돈, 화폐의 가치는 국력의 척도 가운데 하나로도 여겨집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은 올라가고, 또 반대로 호재가 생기면 돈 가치는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돈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도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해결돼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3월 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요, 매달 월급을 군청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왜 주는 걸까요? 오늘 봉화군청 관계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가는 분들은 국내외 호텔을 예약할 때 요즘에는 뭐 어디가 제일 싼지 여기저기 검색을 많이 하시죠? 똑같은 호텔에 같은 방인데도 왜 어디서 하면 더 싸고 그런지 호텔 가격의 비밀, 오늘 실제로 호텔에서 근무하는 분 한번 인터뷰하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3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의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참 말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빠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서명을 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약간 쇼도 같이 했거든요. 뒤에 미국 철강 노동자 노조원들 딱 놓고 서명하면서 사진도 한 장 찍고, 내가 이만큼 미국의 철강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줬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안에 서명을 했는데, 네. 두 개 국가가 빠졌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빠지고, 혹시 우리나라도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포함돼서 이제 일단 서명이 끝났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는 왜 빠졌어요? 나프타 지금 재개정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예.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관세 어떻게 조절할지 협상을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얘네들은 빼준다 이건데, 그러면 야, 우리 한미 FTA 재개정 협상하고 있잖아, 우리는 왜 안 빼줬어,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 굉장한, 그러니까 전술인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서명하고 나서도 미국에서 발효되려면 14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15일 이후에 이제 서명하고 발효가 되거든요. 네. 요 안에 우리랑 협상할 수 있는 사람들 들어와, 미국이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할 여지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세요, 협상 충분히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빠지려면 뭔가 큰 거 들고 와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국가 빠진 나라는 물론 나프타라는 재개정 협상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를 뭐 미국이 판단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우리도 가서 많이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FTA 우리랑 재개정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철강 협상에서 좀 빼줬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미국이 그러면 FTA에서 이걸 내놓으세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받았다가 저거 내주면 훨씬 더 우리 산업의 피해가 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전술을 쓰고 있다. 철강으로 압박하고 FTA 쪽에서 더 큰 걸 얻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입는 업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입니까? 처음에 이 철강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철강만 말씀드리는데 알루미늄도 이제 10% 제품에 이제 관세를 관세, 부과한다는 추가 관세. 게 예. 같이 지금 서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 쪽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철강 제품을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철강 쪽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테고요.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겠죠.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중에 뭐 대표적인 포스코나 이런 데들은 사실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10% 이하입니다. 뭐 3% 4% 선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수출 물량이 좀 줄더라도 영향이 좀 적을 테고요. 중견 이제 그 업체들이 상당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강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커다란 파이프입니다. 두껍고 커다란 파이프를 수출하는 쇠로 만든 파이프. 예. 이걸 수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이 이 수요를 많이 수입품으로 가져가거든요. 정유관, 송유관이나 네. 뭐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파이프 만드는 철 원료는 우리 뭐 포스코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아닌가 봅니다. 대부분 철광석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원료를 얻기 때문에 예.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판, 철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철판 같은 거를 포스코가 주로 철근, 그러니까 네. 이렇게 휘어져 있는 예. 코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코가 많이 생산을 하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 렉스틸이라는 회사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언급됐고 이 회사가 여수에 지으려고 하던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까지 이번 관세 때문에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 렉스틸 회사에서 밝힌 사례를 보면 현재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유정용 관관, 그러니까 송유관 같은 거죠. 네. 여기에 46.37%의 관세가 이미 붙어서 수출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반덤핑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붙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25% 관세를 추가로 물라 그러면 70% 이상 가격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네. 미국 업체하고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붙여서 지금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 15% 정도 싸게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 25%가 붙으면 바로 가격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산다는 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라면 회사는 갑자기 국민들이 라면 싫어 하지 않는 한 수요가 꾸준하잖아요. 근데 좋은 그렇습니다. 라면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철강 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갑자기 이런 문제에 이제 역풍을 맞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다 이제 이런 산업들이 많아서 특히 고민거리예요. 테슬라 CEO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 회장이 이번에는 자동차 관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건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당신 말 맞는 것 같다 이런 동의를 했어요? 예, 이게 요즘은 미국은 트위터로 대통령하고 다 소통하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 회장이 트위터에다가 올렸거든요. 트럼프가 댓글을 달았습니까? 예, 둘이 댓글로 이렇게 언급도 하고 공식적인 창구도 아닌데 마치 이 트위터, 그래서 요즘 기자들은 트위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앨런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중국 얘기했습니다. 중국. 미국산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할 때 25%의 수입세를 물어야 하지만 네. 중국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2.5%의 세금밖에 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트위터에다가 불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우리가 공장 지으면 미국 내 공장에 우리는 50% 지분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중국 자동차 회사는 미국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가질 수도 있다.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 올렸고요. 중국 가서 사업하려면 우리는 지분 반밖에 못 갖는데 그렇죠. 중국 회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100% 지분 갖는 회사 운영한다. 그리고 얼마든지 최근에 또 뭐 지리차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독일의 그 벤츠의 지분도 사들이고 뭐 세계적인 회사들의 막 자동차 지분을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약간 내포가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글이 올라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산 제품에 물리는 세금과 같은 수준의 똑같은 지난번에 호외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외세를 물리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또 단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정책이 나갈 거니까 잘 봐라. 이 호외세는 미러세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세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이 딱
거울로 비치면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네. 25% 관세면 이쪽 25% 관세를 또 물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으로 얘기가 된 거지만 우리나라는 뭐 FTA가 있어서 뭐 이렇게까지 세금의 차이가 나진 않지만 관세의 차이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분명히 FTA 재개정 협상에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쉽게 것이죠. 얘기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FTA 하자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우리 넘어갈 때도 자동차 관세 매기지 마라. 지금 25% 매기고 있는데. FTA를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하자 관세를 물리겠다는 관점이지 아마 또 이걸 FTA로 열자는 관점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중국이 25% 물린다면 예. 우리도 중국 자동차 넘어올 때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만은 25% 물리겠다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이 만약 그래요 미국 자동차는 그럼 우리도 안 매길게요라고 하면 중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차들이 오히려 또 불만이 생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 차나 독일 차는 예, 왜 우리는 동등한 대우를 안 해주냐. 똑같이 물고 넘어갈 텐데.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 열면서 양국이 관세 장벽을 낮추자라고 한 건데 지금 네. 미국은 반대로 보호 장벽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 가서는 FTA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어디로 튈지를 또 모르겠습니다. 나라마다 자국 산업 보호하고 싶으면 또 보호할 만한 기간에는 관세를 높이기도 하는 게 그게 또 과거에 유럽과 미국도 다 했던 일이라 이제 와서 중국은 하지 마 하기에도 또 지금 상황이라만 생각하면 상호 호혜나 미러세로 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은 그럼 당신들 역사책 한번 갖고 와봐라. 당신들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 이러면 예,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에 여러 차례 일자리 추경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분 네. 머릿속에는 이거 일자리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가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네요. 이건 좀 더 예산안 더 추가로 풀 수 있도록 예산안 네, 다시 짜게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이 말이 큰 거죠. 지난해 예산안에 플러스 이만큼을 더 주십시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걸 국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잠깐 언급하거나 아니면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계속 나왔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아침에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 석상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다. 이건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번 정부의 그 정책적 기조가 경제는 확실히 확장적 정책을 피겠다라는 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로 해서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지금 그렇고요. 예산도 조금 최대한 많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직접 지원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는 살아난다 그러지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이게 약간 둘이 충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어제 언급한 대로 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그간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조금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정부가 보이고 있고 정책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면 구직 수당과 근로장려 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네. 지원을 해줄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돈을 써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거냐 항상 이 디테일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서 과연 일자리가 생기겠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제 이런 네. 거니까 정부도 이렇게 해서 한번 살려보겠다고 좀 구체적인 방안 그거 들었을 때 그럼 진짜 일자리 생기겠구나 돈 씁시다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오면 좋은데 그 안은 아직은 뭐 뾰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면 돈 좀 저희가 더 보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냐 과연 이런 네. 논란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느냐 밑에서 위로 올라오느냐의 문제 위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밑에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번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지금 직접 지원 문제도 그 논리로 서로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회사들을 도와서 회사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돈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하고 그
고용된 인원들에게 조금의 돈이 더 가게 하는 방법을 정부가 썼다라고 하면 지금 나온 얘기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에게 직접 주든지 아니면 그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지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논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간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를 지원해서 아래로 퍼지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폈더니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지금도 청년 실업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반대로 한번 해보자. 직접 지원으로 가보자. 청년들에게 직접 주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려운 청년들에게 직접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는 걱정스러운 건 일자리라는 건 소비자를 유혹하는 제품, 상품이 자꾸 나와야 그것 때문에 소비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게 할 것이냐. 그건데 그게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돈을 좀 더 주면 과연 되는 일인지는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대안이 없으니까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는 다들 하는 것인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는 건데 예.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으니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정부에게도 또 저희에게도. 그래야 또 같이 고민하는 문제니까요. 이건 네. 서로 대안 내놓으라고 싸울 일이 아니라. 예. GM 해외 사업부문 사장인 베리 앵글. 이분은 참 이 사태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질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 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합니다. 7일 날 늦지막히 한국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날은 별 일정이 없었고요. 어제 이제 그 카젬 사장이라고 한국 사장이 있죠. 베리 앵글 사장은 이쪽 해외 담당 사장이고, 그러니까 카젬 사장은 한국 GM의 사장이죠. 이 두 사람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가서 정부 당국자들하고 실무진 면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얘기는 GM 쪽에서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요청을 했다. 할 것이다. 뭐 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세금 깎아달라는 말이네요. 그죠. 이건 예. 5년간 법인세 100% 감면하는 등의 이제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네들도 뭔가 카드를 들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5년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 계속 있을 테니 그리고 이걸 할 테니 한국에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원래 2월하고 3월 초에 신차 배정을 GM이 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좀 미뤘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국에 신차 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정부 당국자한테 전달한 게 아니냐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어제 사는이 GM에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넣을 수 있다. 투자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GM에서 뭔가 신차를 배정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GM이 앞으로 한국에서 신차 2대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정명락 씨가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한 주에 250만 원이고 LG전자 주가를 보니까 한 주에 10만 원이던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25배 가치가 더 높은 회사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냐 이 질문인데 사실 주가가 10,000원이냐 30,000원이냐는 기업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액면 분할하면 한 4, 5만 원대 거래될 텐데 갑자기 그럼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그렇게 수십분의 1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숫자에다가 그 회사의 주가를 곱해서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회사 주식 다 사들이려고 할 때 필요한 돈, 그 돈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가총액이 바로 그 회사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 주식 다 사들이려면 한 320조 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LG전자는 LG전자 주식 다 사들이려면 17조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320조 원은 LG전자 시가총액 17조 원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한 18배쯤 되니까 그래서 굳이 가치를 평가하자면 삼성전자는 LG전자보다 한 18배쯤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의 가치라는 건 그 회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직원들의 만족도 등등 여러 가지 잣대로도 잴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판단하는 가치로만 보자면
삼성전자 가치가 LG전자보다 18배 더 높습니다. 이 기업 가치, 주가라는 건 월세 받는 상가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상가가 한 달에 월세 10만 원 들어오는 상가가 있고 어떤 다른 상가는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 들어오면 다른 조건이 비슷하면 뭐 월세 1,000만 원 들어오는 상가가 월세 10만 원 들어오는 상가보다 100배 비싸게 거래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치도 저 상가가 100배 더 높다 이렇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돈 버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버는 돈을 결국은 주주들이 나중에 배당을 받든 뭘 하든 결국 주주들 돈이 될 테니까요.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주가는 지금 당장 돈 얼마나 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내년, 내후년 또 10년 후에 얼마나 돈을 잘 벌 것 같으냐 하는 예상과 기대감도 주가에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인 기업이 주가가 아주 높더라도 아유 저 회사 거품이야 라고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저 회사가 10년 후에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개발하느라고 그러는 수도 있으니까요. 예, 또 다른 청취자 장민욱 씨는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 그 기업에는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한 나야 돈 벌어서 좋은데 그 기업에는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가가 오른다고 그 회사가 당장 좋을 건 없습니다. 뭐 기분이나 좀 좋을까요? 그런데 주가가 높으면 나중에 그 회사가 혹시 돈 필요할 일이 있을 때 그 회사 지분을 조금만 팔아도 큰 돈이 들어오거든요. 한 주에 비싸니까 한 주만 팔아도 큰 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돈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일종의 보험금이 커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주가가 오른다는 건 우리 회사가 나중에 어려워질 때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하나 생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회사 주가가 그 회사의 어떤 강점이 되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1년 내내 땀 흘려도 이게 수입은 수확철에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경북 봉화군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은 앞으로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봉화군청의 최영환 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걸 농업인 월급제라고 부르시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 내지는 수확할 때 그때 갚으실 걸로 약속을 하고 그 이전에 매달 월급처럼 드리는 그런 거예요? 예,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 농협인 월급제는 지난달에 이제 농협과 의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농협으로 농산물을 출하 약정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 선급금 개념으로 지급하고 그 발생된 이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네. 나중에 가을 되면 그 농사 지으신 거 다 농협에 파시는 걸로 약속을 하고 예. 그 값을 농협이 먼저 쳐서 일단 주고 예. 그 사이에 먼저 줬으니까 이자도 내셔야 될 텐데 이자는 군청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 거기서 궁금한 게 예. 예를 들면 가을에 한 2천만 원어치 복숭아 만드시겠네요. 2천만 원 빌려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예. 그 가을에 복숭아가 무슨 뭐 문제가 생기던가 아니면 복숭아 값이 뭐 폭락하든가 하면 2천만 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럴 경우에는 그 뭐 어쩔 수 없이 농민분이 그 차액은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농산물을 이제 농협과 출하 약정했는 물량 금액 중에 네. 60% 이내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저 아파트 살 때 돈 빌려주는 거하고 비슷하군요. 아파트 값이 5억이면 5억 다 빌려주는 거 아니라 한 3억 정도만 감안하고 빌려준다 그 말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농업인 월급제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게 그 봉화군 말고 다른 곳들도 좀 하긴 한다면서요? 아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뭐 방송 들으시다가 다른 곳에 사시는 분도 그런 거 있는 줄 알면 나 신청할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 그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는 이제 그 순천시하고 네. 완주, 임실, 진안군에서 이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기도 쪽에서도 화성시가
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임실, 있습니다. 순천, 나주요? 예.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화성.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모든 농작물이 다 됩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소를 키워서 가을에다 내다 팔려고 한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농민들 중에는 다양한 작물을 기르실 텐데 작물의 종류는 관계없어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도에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들 관내에서 이제 주작목으로 이제 재배하고 있는 벼하고 사과, 고추 세 개 작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벼, 사과, 고추 3개만 일단. 네. 예. 그리고 이제 금년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작목을 이제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시작하셨으니까 4월부터 그럼 월급을 받게 되겠군요. 농민들께서는 4월부터 예. 뭐 한 가을까지 한 6개월 정도 받겠네요. 예. 4월부터 9월까지. 내가 가을에 추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한 60%를 나눠서 먼저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농사 크게 지으시는 분들은 나 가을에 한 2억쯤 들어오는데 그럼 그거 한 1억 2천 정도 먼저 주세요 하면 한 달에 꽤 들어갈 것 같은데 한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농가에서 이제 신청한 금액에 따라 갖고 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세 가지 중에 고르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예. 300만 원. 예. 그래서 최고는 이제 1,800만 원, 최저는 이제 6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출 이자는 군에서 내주신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농민들 돕기 위한 군청 예산으로 그냥 쓰는 돈이군요. 예. 그 대출 이자 부분은 예. 이제 농협과 의무 체결을 해서 농협 그 금융 지원을 지급을 하고 예. 그에 따른 이제 이자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니까 농가에서는 이제 무이자로 이제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가을에 한 5천만 원어치 정도 쌀이 수확될 것 같으면 일단은 3천만 원, 60%인 3천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고안해서 빌려주신다는 뜻인데 예. 그조차도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뭐 벼가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조차 60%만 빌렸는데도 그조차 못 갚는 상황이 오면 그거는 혹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월급제를 추진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채권 보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 입장에서는 맞아요. 빌려준 돈조차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그래서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연간 일에 지원되는 금액이 최고가 이제 1,800만 원, 최저가 600만 원이다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나는 농사 짓는 것만 확인하면 그럼 빌려주시는 거겠죠? 다른 뭐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네. 전농가를 다 지원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좋겠습니다만은 소요 재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서 농협 신용조사 발급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장님? 농협. 농협 신용조사서 발급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용조사서 발급. 예. 그 말은 농협에서 이분의 신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자료는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걸로 들리는데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월부터 지급하는 거면 이미 이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계십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이미 시작은 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이제 각종 교육하고 방송 보도를 통해서 농가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부터 이제 다음 주 16일까지 한 1개월 정도 이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다수의 농가들이 이제 신청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경북 봉화군청의 농업기술센터 최영환 과장으로부터 농민 월급제에 대한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혹시 여행 가시면 묵을 호텔을 예약하게 될 때 어떤 방법으로 호텔을 찾고 예약하십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호텔을 아름아름 찾거나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부탁하거나 그런 방법이었을 텐데 요즘에는 여기저기 사이트들, 앱에서 호텔들 최저가를 찾아주는 앱들도 많아서요. 좀 방식은 바뀐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근무하는 한 분 직접 연결해서 호텔 방 가격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비밀을 좀 들어보죠. 베스트 웨스턴 구로의 김경윤 총지배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호텔 들어오는 손님들이 네. 예약을 어떻게 하고 오시던가요? 그러니까 보통 호텔에 직접 와서 방 하나 주세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예약 대행 사이트들 요즘 또 가격 비교해 주는 것도 많은데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요새는 온라인 여행사 말씀하신 앱을 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여행사라고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텔 가격 비교해주는 앱 그게 제일 많다는 건가요? 네네. 개인 고객들은 그걸 예. 그쪽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게 예약 대행 사이트가 예.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해갖고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OTA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 뭐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 그런 예.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럼 보통 할인을 해줍니까? 보통 호텔은 정말 방값도 그때그때 다르고 당연할 텐데 그래도 네. 호텔에는 방값이 하루에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표준 가격은 있을 텐데 그 표준 가격 보통 예. 호텔은 표준 가격은 있지만 호텔은 그 비수기 때는 저렴하게 팔고 예. 성수기 때는 되게 비싸게 파는 그런 레비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저렴하게 보통 파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예약할 때 한 10만 원, 11만 원 한다면 예. 그런 OTA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면 한 8, 9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0% 정도? 네. 호텔에서 예약하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이라고 할 때 그 호텔에서 예약하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표준 가격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호텔이 그때 우리가 이 정도는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가격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 한 20% 정도 싸게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모든 건 직거래하면 더 싸지 않습니까? 네. 그 호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하나 거쳐서 들어오는 손님이 8만 원이라면 네. 호텔 프론트에 가서 직접 방 하나 주세요 하면 1,000원이라도 깎아줄 수 있잖아요. 왜 더 비싸게 받죠 호텔은 직접 가면? 그 이유를 보면 네. 이 유통 거래상에 소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항공기 좌석을 예약할 때 직접 항공사에 예약을 하는 것보다 여행사를 통한 티켓이 싼 경우가 많죠. 예. 그렇처럼 이 온라인 여행사는 도매상처럼 저희 호텔을 대량 구매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가로 사서 거기다 조금의 마진을 붙여서 개개인의 소매상인 개인들한테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호텔 방을 도매로 여러 개 떠가는 그런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한테는 싸게 주지만 네. 혼자 와서 방 하나 달라고 하면 그 가격에 싸게 줄 수는 없다. 호텔 가격 정책상. 그런 원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새 엄청난 금액을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명도가 좀 떨어지는 중소 호텔, 네. 이 마케팅 홍보 능력이 부족한 호텔은 예. 이런 온라인 여행사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갔다고 더 싸게 줬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 팔아준다는 거군요. 그 방. 그러면은 여행사 가격은 더 내려야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호텔 방을 단체로 크게 많이 사가는 그리고서 이제 개인들에게는 조금씩 이제 할인 가격에 물론 마진은 붙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네. 파는 이른바 온라인 여행사들은 여행사마다 호텔에서 사가는 가격들도 다릅니까? 즉 호텔 입장에서는 누가 오던 도매상이 온다고 하면 이 방값은 7만 원에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어디는 6만 5천 원에도 주고 어디는 7만 2천 원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제가 객실 판매에 대해서 그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예. 수수료는 한 약 15% 짜는데 예. 그
사이트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15%, 16%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10만 원짜리 방 하나 팔아주면 네. 15,000원 가져가는 사이트도 있고 16,000원 가져가는 사이트도 있고. 네네. 아,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 감안해서 한 9만 원 정도의 소비자한테 파는 거군요. 네, 거기서 마진을 좀 붙여갖고. 아, 그래서 사이트마다 어디는 89,000원도 있고 어디는 92,000원도 있고 그런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보통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은 저희가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요. 예. 그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는 예. 잘 보시면 이렇게 물결 표시 있잖아요. 최저가. 예.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노출되는 가격이 스타일이 더블인지 또 트윈인지 예.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조건을 잘 보면 네네. 그 차이는 좀 미미합니다. 아, 알겠어요. 실제로는 어디서 사든 김경윤 지배인께서 보시기에도 비슷한 가격인데 네네. 소비자에게 다르게 보여지는 건 거기에 뭐가 포함되기도 하고 뭐 방 그렇죠. 스타일이 좀 다르기도 해서 그렇지. 그렇죠. 하기야 뭐 한 15% 16% 정도 수수료가 비슷하면 뭐 거기서 깎아줘봐야 뭐 큰 차이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하게 예를 들면 돌아오는 3월 15일 날 어떤 호텔에서 방을 하나 쓰려고 하면 예. 어떤 사이트에 따라 다릅니다만 사이트에서 그걸 3월 2일 날 예약하는 거하고 그 방을 3월 14일 하루 전에 예약하는 거하고 가격이 또 다를 때도 있던데.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통 예. 얼리버드라고 해서요. 예. 미리 예약하는 게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항공권 땡처리 항공권처럼 네. 날짜가 임박해서 저렴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방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그거 온라인 사이트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가격은 예. 보통 호텔에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도 먼저 한 달 전에 사가겠다고 하면 그 도매상에게 더 싸게 판다 이거죠? 네, 그거를 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레비뉴 매니저라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땡처리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은 한 달 전이면 좀 비싸게 묵겠다는 손님도 받을 여유가 있으니 네. 글쎄요. 그때보다는 오히려 당장 내일 밤이면 오늘 예약하는 손님은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전이면 오히려 혹은 당일이면 더 싸게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는데 예. 보통 그 레비뉴 매니저들은 1년치 계절별로 해서 성수기 비수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언제 3, 4월이 비수기다 그러면 한 1, 2월부터 얼리버드를 시작해서 싸게 이렇게 메꾸는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알겠어요. 김 지배인님께서 네. 거꾸로 여행을 가신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러면 호텔을 좀 싸게 예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싸게 예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다른 호텔을 갈 때는 예. 이런 온라인 그 여행사를 이용하고요. 그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잘 봐야겠죠. 예. 그 가격이나 그 가격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겠죠. 뭐 조식이 포함되는지 더블인지 그렇죠. 뭐 다양한 조건이 있을 테니까요. 예. 그다음에 취소 요청, 취소 조건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환불 규정. 이게 보통 그 환불 규정이 그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만약에 아무 얘기 없이 그 이용 안 하면 페널티로 다 돈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이트는 이거에 대해서 뭐 3일 전 괜찮다, 2일 전 괜찮다 이렇게 완화해 주는 데가 있고 네. 어떤 데는 칼같이 페널티를 무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그게 좀 너그러운 게 좋다. 그럼요. 네. 네. 그럼 환불 규정, 예. 취소 규정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7월 달에 휴가를 가려고 하면 언제쯤부터 찾아보시는 게 제일 저렴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7월이면 뭐 한 달 전쯤 6월 뭐 그 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꼭 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트도 좋지만 각 호텔별로도 네. 패키지 상품들이 많아요. 패키지? 예. 네. 예. 그 패키지 상품이 그 상품 꾸러미잖아요. 네. 그 꾸러미들이 잘 보면 조합을 해보면 훨씬 더 저렴한 상품도 있으니까 그 마음에 드는 호텔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예. 패키지를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호텔들도 도매상한테 안 팔고 고객한테 직접 팔고 싶은데 도매상 마진 안 떼어줘도 되니까. 그렇죠. 수수료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렇다고 똑같은 방을 더 싸게 팔면 도매상들이 뭐라고 하니 네. 패키지라고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군요. 네. 그리고 패키지를 꾸밀 때 객실에다가 뭐 놀이동산 티켓이나 영화 티켓을 만약에 끼워줄 때 그 티켓을 또 호텔은 그 영화관에서 대량 구매를 해서 싸게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싸게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 세계 호텔 가격을 다 한 곳에서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더군요. 네. 혹시 그 사이트는 전 세계 호텔하고 다 전화해서 일일이 다 그 제휴를 맺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각 사이트들을 또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각 나라의 호텔 비교 사이트들을 그냥 연합만 시켜놓은 거군요. 네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그 여행사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상위로 가면은 결국은 두 회사가 다 계열사를 나눈 것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있다면 예. 삼성 아래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예. 그 식으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는 맨 최상단에 가면 예. 익스피디아라는 회사랑 그다음에 익스피디아라는 회사랑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예. 그 회사 계열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회사들이 각각 다른 브랜드로 가격 비교 사이트를 네네, 운영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회사랑 익스피디아라는 회사랑 그 밑으로 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라쿠텐,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울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스트 웨스턴 구로의 김경윤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예, 점심 먹으러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열겠습니다. 주말에는 5분 일찍 시작해서 11시 5분입니다. 이준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는 살아난다 그러지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이게 약간 둘이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어제 언급한 대로 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그간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조금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정부가 보이고 있고 정책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면 구직수당과 근로장려 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네. 지원을 해줄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돈을 써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거냐 항상 이 디테일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서 과연 일자리가 생기겠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제 이런 네. 거니까 정부도 이렇게 해서 한번 살려보겠다고 좀 구체적인 방안 그거 들었을 때 그럼 진짜 일자리 생기겠구나 돈 씁시다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오면 좋은데 그 안은 아직은 뭐 뾰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면 돈 좀 저희가 더 보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냐 과연 이런 네. 논란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느냐 밑에서 위로 올라오느냐의 문제 위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밑에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번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지금 직접 지원 문제도 그 논리로 서로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회사들을 도와서 회사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돈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하고 그 고용된 인원들에게 조금의 돈이 더 가게 하는 방법을 정부가 썼다라고 하면 지금 나온 얘기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에게 직접 주든지 아니면 그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지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논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간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를 지원해서 아래로 퍼지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폈더니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지금도 청년 실업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반대로 한번 해보자. 직접 지원으로 가보자. 청년들에게 직접 주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려운 청년들에게 직접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는 걱정스러운 건
일자리라는 건 소비자를 유혹하는 제품, 상품이 자꾸 나와야 그것 때문에 소비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게 할 것이냐. 그건데 그게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돈을 좀 더 주면 과연 되는 일인지는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대안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는 다들 하는 것인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는 건데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으니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정부에게도 또 저희에게도. 그래야 또 같이 고민하는 문제니까요. 이건 네. 서로 대안 내놓으라고 싸울 일이 아니라. 예.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인 철강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안에 서명을 했는데 네. 두 개 국가가 빠졌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빠지고 혹시 우리나라도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포함돼서 이제 일단 서명이 끝났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는 왜 빠졌어요? 나프타 지금 재개정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예.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관세 어떻게 조절할지 협상을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얘네들은 빼준다 이건데 그러면 야 우리 한미 FTA 재개정 협상하고 있잖아. 우리는 왜 안 빼줬어?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그러니까 전술인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서명하고 나서도 미국에서 발효되려면 14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15일 이후에 이제 서명하고 발효가 되거든요. 네. 요 안에 우리랑 협상할 수 있는 사람들 들어와. 미국이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할 여지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세요. 협상 충분히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빠지려면 뭔가 큰 거 들고 와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국가 빠진 나라는 물론 나프타라는 재개정 협상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를 뭐 미국이 판단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우리도 가서 많이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FTA 우리랑 재개정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철강 협상에서 좀 빼줬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미국이 그러면 FTA에서 이걸 내놓으세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받았다가 저거 내주면 훨씬 더 우리 산업의 피해가 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전술을 쓰고 있다. 철강으로 압박하고 FTA 쪽에서 더 큰 걸 얻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입는 업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입니까? 처음에 이 철강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철강만 말씀드리는데 알루미늄도 이제 10% 제품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같이 지금 서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 쪽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철강 제품을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철강 쪽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테고요.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겠죠.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중에 뭐 대표적인 포스코나 이런 데들은 사실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10% 이하입니다. 뭐 3%, 4% 선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수출 물량이 좀 줄더라도 영향이 좀 적을 테고요. 중견 이제 그 업체들이 상당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강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커다란 파이프입니다. 두껍고 커다란 파이프를 수출하는 쇠로 만든 파이프. 예. 이걸 수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이 이 수요를 많이 수입품으로 가져가거든요. 정유관, 송유관이나 뭐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파이프 만드는 철 원료는 우리 뭐 포스코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아닌가 봅니다. 대부분 철광석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원료를 얻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시 14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머지않은 시기에 이 장면을 볼 수 있게 될 것도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는 백악관 발표가 나온 시각이 오늘 아침 정확히 9시 14분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는 순간 외환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무역 전쟁 우려 때문에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달러원 환율이 즉각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뛰어오른 것이지요. 한 국가의 돈, 화폐의 가치는 국력의 척도 가운데 하나로도 여겨집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은 올라가고 또 반대로 호재가 생기면 돈 가치는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돈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도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해결돼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3월 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요 매달 월급을 군청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왜 주는 걸까요? 오늘 봉화군청 관계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가는 분들은 국내외 호텔을 예약할 때 요즘에는 뭐 어디가 제일 싼지 여기저기 검색을 많이 하시죠? 똑같은 호텔에 같은 방인데도 왜 어디서 하면 더 싸고 그런지 호텔 가격의 비밀, 오늘 실제로 호텔에서 근무하는 분 한번 인터뷰하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3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의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참 말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빠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서명을 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약간 쇼도 같이 했거든요. 뒤에 미국 철강 노동자 노조원들 딱 놓고 서명하면서 사진도 한 장 찍고 내가 이만큼 미국의 철강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줬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판, 철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철판 같은 거를 포스코가 주로 철근, 그러니까 네. 이렇게 휘어져 있는 예. 코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코가 많이 생산을 하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 렉스틸이라는 회사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언급됐고 이 회사가 여수에 지으려고 하던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까지 이번 관세 때문에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 렉스틸 회사에서 밝힌 사례를 보면 현재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유정용 관관, 그러니까 송유관 같은 거죠. 네. 여기에 46.37%의 관세가 이미 붙어서 수출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반덤핑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붙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25% 관세를 추가로 물라 그러면 70% 이상 가격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네. 미국 업체하고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붙여서 지금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 15% 정도 싸게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 25%가 붙으면 바로 가격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산다는 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 회사는 갑자기 국민들이 라면 싫어 하지 않는 한 수요가 꾸준하잖아요. 근데 좋은 그렇습니다. 라면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철강 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갑자기 이런 문제에 이제 역풍을 맞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다 이제 이런 산업들이 많아서 특히 고민거리예요. 테슬라 CEO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 회장이 이번에는 자동차 관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건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당신 말 맞는 것 같다 이런 동의를 했어요? 예, 이게 요즘은 미국은 트위터로 대통령하고 다 소통하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 회장이 트위터에다가 올렸거든요. 트럼프가 댓글을 달았습니까? 예, 둘이 댓글로 이렇게 언급도 하고 공식적인 창구도 아닌데 마치 이 트위터, 그래서 요즘 기자들은 트위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앨런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중국 얘기했습니다. 중국.
미국산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할 때 25%의 수입세를 물어야 하지만 네. 중국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2.5%의 세금밖에 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트위터에다가 불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우리가 공장 지으면 미국 내 공장에 우리는 50% 지분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중국 자동차 회사는 미국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가질 수도 있다.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 올렸고요. 중국 가서 사업하려면 우리는 지분 반밖에 못 갖는데 그렇죠. 중국 회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100% 지분 갖는 회사 운영한다. 그리고 얼마든지 최근에 또 뭐 지리차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독일의 그 벤츠의 지분도 사들이고 뭐 세계적인 회사들의 막 자동차 지분을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약간 내포가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글이 올라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산 제품에 물리는 세금과 같은 수준의 똑같은 지난번에 호외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외세를 물리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또 단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정책이 나갈 거니까 잘 봐라. 이 호외세는 미러세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세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이 딱 거울로 비치면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네. 25% 관세면 이쪽 25% 관세를 또 물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으로 얘기가 된 거지만 우리나라는 뭐 FTA가 있어서 뭐 이렇게까지 세금의 차이가 나진 않지만 관세의 차이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분명히 FTA 재개정 협상에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쉽게 것이죠. 얘기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FTA 하자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우리 넘어갈 때도 자동차 관세 매기지 마라. 지금 25% 매기고 있는데. FTA를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하자 관세를 물리겠다는 관점이지 아마 또 이걸 FTA로 열자는 관점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중국이 25% 물린다면 예. 우리도 중국 자동차 넘어올 때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만은 25% 물리겠다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이 만약 그래요. 미국 자동차는 그럼 우리도 안 매길게요라고 하면 중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차들이 오히려 또 불만이 생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 차나 독일 차는 예, 왜 우리는 동등한 대우를 안 해주냐. 똑같이 물고 넘어갈 텐데.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 열면서 양국이 관세 장벽을 낮추자라고 한 건데 지금 네. 미국은 반대로 보호 장벽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 가서는 FTA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나라마다 자국 산업 보호하고 싶으면 또 보호할 만한 기간에는 관세를 높이기도 하는 게 그게 또 과거에 유럽과 미국도 다 했던 일이라 이제 와서 중국은 하지 마 하기에도 또 지금 상황이라만 생각하면 상호 호혜나 미러세로 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은 그럼 당신들 역사책 한번 갖고 와봐라. 당신들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 이러면 예,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에 여러 차례 일자리 추경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분 네. 머릿속에는 이거 일자리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가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네요. 이건 좀 더 예산안 더 추가로 풀 수 있도록 예산안 네, 다시 그렇습니다. 짜게 해주세요. 이 말이 있건 거죠. 지난해 예산안에 플러스 이만큼을 더 주십시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걸 국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잠깐 언급하거나 아니면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계속 나왔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아침에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 석상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다. 이건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번 정부의 그 정책적 기조가 경제는 확실히 확장적 정책을 피겠다라는 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로 해서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지금 그렇고요. 예산도 조금 최대한 많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직접 지원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